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한 그 후폭풍이 굉장히 센데요. 뭐 한동훈 같은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는 그냥 패싱하고요.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양형 이유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 검사들의 그 뇌피셜이 그냥 어마어마한데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주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걸 알면서 묵인하고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관심법으로 그냥 판단을 엄청 해버리는 측면이 있고요. 재산 신고와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게 이런 어떤 그 요소들만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감정이 개입돼가지고 2심에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1심보다 더한 놈들이 나타났다고 봐요. 실제로. 이따가 이 방송 말미에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어떤 위치인가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관심법으로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 1심에서 임정엽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구속. 근데 실제로 지금 징역 4년은요. 마치 사모펀드가 핵심 죄가 유죄가 난 것 같은 그 정도 양형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덕준 변호사님.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 건으로 네. 지금 사실상 징역 4년인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예. 말해 입시 비리 건으로. 예.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양형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재판부에서도 형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면피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징역 4년이라고 하면 웬만한 뭐 성폭행 범죄나 뭐 살인범이라고 심하면 살인 같은 경우도 하더라도 4년 이게 나오죠. 감경하면 나올 수 있는 양형인데 이 정도로 형을 선고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재판부도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양형 이유에 관련해서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내면서까지 설명했다. 근데 이런 것은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건 지나친 것이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주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묵인하고 이용하는 측면. 그러면은 내가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몰라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배우자라는 걸 알면 그냥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입시 비리에 대한 뭐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1심, 2심 재판을 보면 그 인턴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입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그 법정한 관계자들이나 이런 증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양형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없는 게 항상 재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어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구한테 상해를 끼치거나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 걸 가지고 상대방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는 조작하거나 없는 증거를 가지고 계속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역 4년 때 땅땅땅 때린다는 자체가 그쵸. 뭐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반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속 229km 음주운전 하다가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그러니까 그게 사모펀드 건으로 그 정도 근데 또 그 벌금은 또 깎아줬어. 10분의 1로. 그러니까 이게 이 재판 자체가 그냥 그래도 1심이 워낙 말이 안 됐었기 때문에 2심은 좀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했는데 더한 놈들이 나와서 또 재판을 또 한 거예요. 유독 조국 장관의 가족한테만 가혹한.
여기서 증거라는 게 깡그리 무시된 거잖아요. 위법 증거 뭐 수집에 대한 걸 떠나서라도 이것이 잘못된 증거 왜 PC1, PC3 우리가 이런 얘기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중간에 검사가 공소장에 제기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변론을 다 통해서 얘기한 건 깡그리 무시됐고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듣지 않겠다라는 게 이 지금 양형 사유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켜서 징역을 이 4년을 구형을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저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재판을 두고 뭐 옹호하고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일이 된다고 하면 어떤 입장이 될지 진짜 되묻고 싶은 저 어제 하루 종일 이 가슴이 퍽퍽 벌렁벌렁거려가지고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거 관련해서 한 추가적으로 두세 가지 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게 처벌한다. 이게 정말로 매번 그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다툰 사람들한테 참 이게 위험성 섞인 말인데 사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 본인이 결백한 걸 주장했다고 해서 괘씸죄가 적용돼서 형이 좀 더 세게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범죄에서 좀 개선돼야 될 점이고 그리고 아까 양형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양형 이유 관련해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미뤄보면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짐작을 할 수 있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 선택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그 우리 이제 그 동영상에 나오는 조민이 뭐 그 증거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무슨 진술을 바꾼 부분을 증거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아예 논의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고 누구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한번 심리를 해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척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뭐 듣는 사람도 납득을 할 텐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 자체가 허위니까 더 나가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국민들을 되게 무시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증거를 뒤밀어 봐야 이건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납득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좀 판단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래 니네들이 좀 재판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딱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왜 했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이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에 징역 4년. 그냥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3명이 사망했다고 그래도 저는 4년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3명이 죽었는데 일가족 3명이 죽었는데 징역 4년. 그러니까 그 정철승 변호사가 쓴 말이 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그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 되는 딸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4등으로 만든 사건. 이게 징역 3년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건은 입시 비리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입시 비리가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들 입장에서는 입시 비리로 검찰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건을 갖고 입시 비리라는 이 네이밍을 하고 거기에 징역 4년을 때리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조계 카르텔, 윤석열의 뭐 연수원 동기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도 원래는 3년 6개월이었는데 감형해서 3년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때문에 묻힌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가석방 대상 그 확인 그 확정 대상 중에 하나가 부영 그 건설사의 이중근 회장이 가석방이 됐는데 이 사람은 518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실 공사를 지어가지고 그 문제가 된 게 몇천억 이상의 그런 건설들이 그래 되는데 이 사람 징역이 2년 6개월 받았는데 뭐 작년에 2년 6개월 최종 선고를 받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가석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6개월하고 과연 정경심 교수님이 이 표창장 혹은 논문 뭐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4년을 징역을 확정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사법 체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 이제 소위 말하면 고무줄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법이
판사 재량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 오죽했으면 AI 판사 도입하자는 최민희 의원의 주장이 기사화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야 조국 내 굉장히 심했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기에는 너무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구조란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유독히 조국 장관한테는 뭔가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1, 2심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연타로 맞으니까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가지고 적개심까지 생기는 상황. 사실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판사 재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합의한 거, 피해자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반성하는 것 등등 관련해서 사실은 판사가 재량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재량을 쓰더라도 그 재량을 쓸 때 그 재량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 계속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500억을 횡령했는데 예를 들면 뭐 2,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내보내주고 가석방 시켜주는데 고작 예를 들면 뭐 인턴십 확인서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해가지고 그냥 법정 구속한 상태에서 예. 계속 재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재량이 정말로 이거 뭐 주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만해서 비판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선거 때는 선거 때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 때가 아니었으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재판 수사가 시작될 때쯤에는 이런 표현들을 안 하시던 분들이 대선 때가 되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초반 프레임이 잘못 잡힘으로써 여기까지 온 측면도 분명히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낙연 후보가 쓴 페이스북인데 요거는 지금 수정돼 있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했는데 앞부분에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이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팩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1심에서 입시 비리 7대 입시 비리라고 해서 여기에 유죄를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라는 말을 썼다가 나중에 황급히 바꿔요. 그걸 지우고 나서. 그래서 그 앞부분 그걸 지워내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이렇게 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페이스북 가면은 이 글에 대한 그 전에 수정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로 정경심 교수 자체 재판에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면 이제 이낙연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분들 뭐 우리 당이든 아니든 제가 만나보면 사실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외에는 잘 보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크게 다룬 기사들만 그냥 이제 사실인가 보다라고 하는 경향성을 띠는데 이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어서는 우리 진보 매체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조국 전 장관이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자식의 그 스펙을 위해서 뭐 사실 뭐 우리 내로남불 얘기 듣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잘못되어 있는 언론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다 그 맥락에서 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페이스북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을 쓰거나 관리하진 않을 거고요. 옆에서 이제 관리하는 팀이나 관리하는 어떤 뭐 캠프에 있을 텐데 그 내부 사람들조차도 같은 생각인 같은 거죠. 생각을 하고 이 구조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관련해서 조국에 반대했었고 뭔가 최상현랑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서 좀 수습을 하고 급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저런 워딩이 나왔고 심지어는 뭐 조국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했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뭐 이낙연 후보가 조국에 대해서 본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국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경선 국면에서 너무나 좀 속보이는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썼던 캠프 내부의 스태프들이 썼건 간에 어떻게 조국 장관 관련한 이 사건은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는 일종의 그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경심 1심에서 이게 7대 21이라고 해갖고 유죄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인데 1심에선 무죄였는데 2심에선 유죄가 됐다라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거든요. 그 스텝 자체도 뭐 후보도 그렇지만 스텝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아니 우리 진영에 있는 매체들이 그 표창장 직인 다시 한번 해보는 시뮬레이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저런 워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저 사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바쁘게 사시긴 하시겠지만 진실에 접근하려는 최소한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진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섭섭함을 느낀 게 뭐냐면 어찌됐든 이게 그냥 단순한 사항이었다라면 모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미 국민적 사안으로 이제 뒤덮인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이것 때문에 촛불 집회 그 법원 앞에서도 했었고 그러면 여든 야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질까지 모른다고 해도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낙연 후보의 페이스북이 우리 단체방에 떴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야 조작하지 마요. 아무리 이낙연 조작 얘기 씨가 나왔죠. 조작하지 마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로 보니까 진짜야. 조작 얘기 나왔죠. 그 정도로 이건 심각한 사안이라고 일단 보고요. 저번에 지금 우리가 연타로 말씀드리고 있는 최성의 이낙연 사진에 대해서 뭐 이상한 음모론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답이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총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그 즈음이에요. 3월 달이죠. 2020년. 이 사진 전으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그 후보 등록하고 그 선거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진도 그 사이에 띕니다. 근데 최성희가 관련 있는 이 커피숍에 종로 예술인들하고 만났다고 캠프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종로 예술인들하고 찍었던 사진이나 모임 간담회의 전체 사진 같은 거를 공개해달라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이낙연 캠프의 항변이었고 그래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한테 최성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고. 몰랐어도 이상한 거지만 지금 혹시 이런 인증 아니었을까요? 이번 페이스북이 난 전혀 몰랐다. 그게 최성희가 누군지도 몰랐다. 이런 인증 아니었을까 싶은 난 그런 유머를 한번 발휘해보고 싶네. 자, 당혹스럽죠. 근데 어쨌든 저거에 대해서 사진은 진짜 공개를 해주셔야지 뭐 꼭 뭐 이낙연을 지지하든 지지 안 하든 조금은 의구심이 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 최성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조국 정경심 교수님의 사태가 이렇게 확대 일모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뭐 그전에 좋았을 수도 있겠죠. 원래의 관계가 좋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음모론처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진이 나온 이상은 그때 그 예술인들 단체에 모임을 갔었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분들 저 같아도 유명한 분 오시면 사진 찍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찍었을 사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가 일주일 넘도록 공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변명이 좀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페이스북 글 자체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로 관심이 없었구나. 정말 몰랐구나.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상황들을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할 수 없었던 들은 말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낙연 캠프는 조국 장관 내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 뭐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장관 임명도 반대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한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왜냐하면 검찰 개혁 누구도 그 뜨거운 감자를 만지려고 하면 다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실제로 이 민정수석으로서도 또는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수로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쥐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가서 법무부 장관을 하시오. 그 검찰 개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건 시작해서 뭐 한명숙 장관 말할 것도 없고 수도 없이 많은 역사 속에 정치 검찰이 해왔던 행위들이 우리 그 유전자 속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상기 장관한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박상기 장관이 뭘 못했다 이런 차원보다 정권 초반에는 그런 아젠다가 그렇게 뜨지도 않았지만 박상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낙연 당시 총리가 조국은 안 돼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국 장관에는 문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뭔가 섞으면 이제 뭐 대선 후보로서 조국을 견제했다는 뭐 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경심 교수 1심이 핵심이 뭐였는데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었어요. 야 7대 입시 비리가 사실이라고 쳐도 징역 4년이 맞냐라고 질문했던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나왔는데 1심은 무죄가 나왔다고. 전 또 뭐 후보 모 후보 이제 캠프에 있는 거 다들 아시긴 하지만 네거티브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김두관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일들이 본인이 지금 돌이켜 보니 윤석열과 이낙연 전 총리의 합작품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에 불쾌하지만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최성해 총장과 뭐 여러 명이 함께 모였다라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를 증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KBS 토론회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직접 네거티브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트위터 반응도 있었다.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반말하는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모든 짤들이 소위 말하면 극문 똥파리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돌렸던 영상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네거티브 대응 논리들이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쪽 분들이 계속해서 생산해놨던 그런 자료들을 보고 믿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거기에 토론회를 계속 보고 머릿속이 본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거티브로 결국은 졌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KBS 토론에 나가서 그 트위터에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야말로 조작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 맥락을 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라니까. 형수 욕설도 형수한테 한 욕이 아니라고. 돌려준 거죠. 형이랑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수랑 술 먹고 자고 있었으니까 그 형이 자기 어머니 그 형한테도 욕 어머니잖아요. 했던 그 욕을 형수한테 그대로 들려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욕을 듣고 차마 뭐 설득할 뭐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선 불복의 뉘앙스까지 평이고. 근데 지금 그 소위 트위터에 있던 그 똥파리들이 만든 동영상 맥락상 보면 그렇지 않은 거 딱 띄워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이낙연 후보를 인터뷰하려고 했던 그 똥파리 방송에서 이낙연 후보가 약속을 해놓고 안 갑니다. 그 안 가는 상황에서 그 담당자라는 놈이 했던 이야기를 그 당일날 들었어요, 제가. 이낙연 개새끼. 그러면 이 맥락상에 보면 내가 이낙연 후보를 개새끼를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똥파리들은 그거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이낙연 개새끼만 편집해서 푸른 나무가 이낙연을 욕했다라고 써먹는 바로 그걸 그대로 토론에서 가져오는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며. 그 이제 근데 이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했던 말 중에 그 기생충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기생충 얘기 무슨 얘기했냐면 이성규는 그 집에서 비위를 쏟아지는 걸 보고 반지하에 사는 송광호는 비가 오면 이제 그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집인데 이 둘한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게 맞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성규한테 그 저기 뭐야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당신은 안 준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지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자들은 뭐 명예를 더 추구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설마요. 사실은 기생충 제 말은 뭐냐면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그 부자 이성균이 네. 명예를 추구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는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가든 파티하고 맞습니다. 그런 뭐 상류 사회의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한 그런 것만 나와 있었는데 이낙연 지사는 그 기생충에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자기 불리한 거는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본인은 안 보시고 누가 옆에서 좀 끼워넣게 해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런 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낙연 전 총리가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모든 걸 다 저기 하진 않겠죠. 결국에는 아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당직자 이 캠프 팀에서 만들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서 이거는 써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캠프 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내용을 전체 보지 않고 하나 우리가 직전에도 백제 논란처럼 딱 하나만 집어서 이걸로 공격하자 이게 가버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캠프 내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그럼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무능한 것이고. 아니 근데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그런 분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좀 전문 용어로 그립감이라고 하죠. 완전 만기칠남.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을 갖고 쥐어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총리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관들이 무서워했다는 바로 그런 분이죠. 그렇다 하면은 이 내용을 본인 스스로 확인을 다 안 하시고 딱 그 짤만 보고 그 하나만 보고 거기에 딱 꽂히셔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워낙에 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과거 내용 다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은 성급하다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바깥에 이제 계신 분들이 실상 캠프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작성하고 또 토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그 과정들을 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하는데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집단 지성이 모여가지고 이 결과물을 내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스크린이 되지 않고 지금 활용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잘못됐죠. 우리 이 모든 사람들, 우리 진보 진영에 있고 이 팩트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들도 그 캠프에 있는 분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편집됐다라는 사실 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보는 다중들, 많은 시민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걸 이용하는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상대 후보나 내 라이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당인 경우는 적과는 다른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좋으면 다른 당과도 동지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이가 좋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라이벌, 당내 라이벌을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랬잖아. 불과 며칠 전에. 근데 토론에 나와서 소위 그 진짜 분열주의자 국문 똥파리들이 만든 그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굉장히 점잖은 목소리로 그거를 이렇게 지르는 모습 보면서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리잖아, 항상. 그런 상황이 어떤 티끌 같은 것들. 어떻게 고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전두환 찬양한 기사 쓰기에 훨씬 더 나쁜 범죄 같은 거예요. 현장에 치열하게 살면서 철거민들하고 뭐 부딪히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좀 말이 심하게 나갔으면 그게 검증할 대상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상대방을 보호해주면서 자기보다 나이 한참 어린 엄청난 후배잖아요. 열 몇 살 어린 후배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사셨을 것 같다. 정말 고생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안아주는 걸 한 번을 못 봐. 그건 품위도 인격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어제 이제 그리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서른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욕설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이제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위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그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토론 이후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듯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셨어요. 외롭지만 내가 우리 시민들만 믿고 해내겠습니다라는 거 쓰시고 제가 사실 눈물이 울컥 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 정치판에 오면 그 주류라는 분들이 있고 또 엘리트
주의로 이제 계속 흘러서 뭔가 항맥, 인맥 계속 그 류를 따라온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재명 후보의 거는 기대가 그렇지 않은 비주류로서 본인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과정들을 겪어온 걸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토론 과정에 공격을 하는 분들이 사실 꽃길 걸어오신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조금 뭐 힘들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지지자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거티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옛날 같이 뭐 흑색 선전에 다 동요되고 뭐 동조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이제 보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후보들이 방송 토론에 나가기 전에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고 자료를 정리한 걸 뭐 이렇게 준비해서 듣고 하실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후보 자신의 뭐 정치 철학이다, 생각이다, 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 뭐 이낙연 전 당대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를 언급하시면서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렇게 수십 명씩 있는 사람이 뭐 의원들이 있으면 검찰 개혁 당신들이 동의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면 된다. 발의해라. 네, 발의해라. 왜 안 하시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 이낙연 후보께서 조국과 함께하고 싶고 그때도 본인이 총리 있을 때 검찰 개혁에 동의했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상의해서 발의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발의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상의해보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 이재명 후보님은 하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사실은 후보자의 철학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토론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을 자기 정책 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청년 그 청년 정책. 관련한 정책을 예. 다 물어보는 과정에 그런 토론도 자세히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네거티브를 막 섞는 그런 거는 이게 이제 검증이냐 네거티브냐의 선이 모호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게 있어. 만약에 똥파리라는 존재가 없었다면요. 이 선거판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등에 업혀가면서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과정이 참 나쁜 정치인이 돼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실망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여론조사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여론조사 여러 개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이 경선 못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 순회 경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시작돼요. 다음 달 초면 시작되는 건데 지금 보면 네거티브 걸어서 본인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전략 바꾸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분열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업혀가시는 건 지금이라도 중단하십시오. 그 형태의 선거운동 계속하면은 저는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생각해요. 비호감만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바꾸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너무 나오셔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 네. 짧은 기간에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감당하지 못하고 바꾸시지 못하고 계속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천군만마 같은 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고향에 계시는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 정세균으로 바꾸세요. 이재명 지지 못하겠으면 정세균으로 바꾸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판이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뭐 광주가 움직이면 뭐 판이 바뀔 수도 농담이었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